우리나라가 벌써 우울증 이제 치료받는 분들이 100만 명이 넘거든요. 호발 연령이 없고요. 정말 골고루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우울증 중에서도 치료 저항성 우울증 처음 들어보는 어떤 개념이거든요. 일반적인 우울증 환자하고 예. 그냥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하고 자살의 비율이 좀 달라요? 맞습니다. 최대 7배 이상 자살 시도를 더 많이 한다고도 하고요. 그럼 이 치료 저항성 이제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어떤 치료가 좀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게 2020년 국내에 들어왔던 신약인데요. 라는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은 되게 엄청 이제 기업 활동 하시는 분인데 받고 나서 다음 날 그 회사의 비서가 대표님 무슨 일 있으세요? 3개월 만에 웃는 거 처음 봤다.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최근 우울증에 대한 치료가 전 세계적으로 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이 더 큰 문제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항우울제를 복용하는데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 이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치료 저항성 우울증은 뭐고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의학과 전문의 오진승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오진승 원장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139만 유튜버세요. 닥터 프렌즈. 네. 그 닥터 프렌즈가 의사 3명이죠? 맞습니다. 의사 3명. 누구 나오는 거예요? 내과 의사 우창윤이라는 친구 나오고요.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최근에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 원작 작가인 이비인후과 의사 이낙준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세 분이 처음 시작해서 그냥 계속 쭉 끝까지 온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나오셨으니까 저희도 조만간 골드 버튼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좋은 기운을 오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오늘 주제가 약간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또 뭔가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울증이 뭐죠? 많은 분들이 이제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 지금 우울증인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시는데 정작 우울증은 어떤 걸까 생각하면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추상적이에요. 많거든요. 맞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좀 거의 매일 하루 대부분 우울하다. 우울한 기분. 근데 대부분 우울증이라고 하면 이걸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 이전에 즐거웠던 어떤 행위들이 그걸 해도 더 이상 흥미가 없는. 야, 요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면 하루 종일 우울하다? 하루 대부분 우울하다? 이러면 좀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이 두 번째, 좋아하던 일에 흥미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면 나 그런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 증상이고요. 네. 뭐 예를 들어 아내랑 뭐 싸웠다. 그래서 사실은 회사에서 하루 종일 좀 우울하고 좀 일이 안 풀릴 수는 있는데 출근을 안 해버린다. 이러면 사실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 수준의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우울증을 진단을 하고, 이게 뭐 하루 이틀 한 3, 4일 그러고 회복이 되면 또 우울증이 아닌데 이제 2주 이상 2주 이상 지속. 그래서 이런 기간도 또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울증이라는 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안 빠지고 어떤 사람은 또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이 우울증이 뭔가 발현되는 계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울증을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인성 우울증, 두 번째는 외인성 우울증인데, 이제 내인성 우울증은 말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로 우울증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내부적인 요소로. 그래서 뭐 가족력, 뭐 부모님이 다 우울증이다. 그러면 자녀들이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뭔가 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뭐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물질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성격적인 부분, 뭐 예를 들어 지나치게 자책하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우울증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외인성 우울증은 이제 외부 요인, 부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뭐 경제 문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외인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어떤 게 하나가 섞여 있습니다.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부 요인은 이제 뭐 그런 소위 말하는 상담 치료 같은 걸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털어놓고 잘못된 생각들을 좀 교정하고 이런 게 이제 좀 치료로 간다면, 내인성은 아무래도 뭐 소위 말하는 어떤 뇌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호르몬이라던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약물 치료
뭐 이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하긴 합니다. 보통 이제 우울증이라고 진단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일단은 기본적인 게 이제 약물 치료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담 치료라고 하는 정신 치료. 이게 이제 기본으로 이루어지고요. 이것들은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약물과 상담, 요 정도는 이제 기본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좀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 뭐 입원 치료도 할 수 있고요. 뭐 TMS나 뭐 ECT 같은 이런 자기장 전기 치료도 할 수 있고. 기계로 하는 거. 맞습니다. 상담 치료도 사실은 부부 간의 갈등이 원인이다. 그러면 사실은 뭐 부부 치료, 뭐 가족 치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상황을 좀 왜곡해서 보는 인지 때문에 문제다. 그러면 뭐 인지 행동 치료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고. 자살 얘기를 해보면 이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진짜 5명이에요. 이게 5명. 맞아요. 1등인데 이 자살하는 사람들에서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이 약 몇 프로일까요? 사실은 뭐 심리적 부검이라고 하죠. 이미 돌아가신 분을 대상으로 뭔가 이제 주변인들, 유족분들의 어떤 진술 기록, 그리고 고인의 어떤 살아생전의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을 보면서 이분이 왜 돌아가셨을까, 왜 자살을 했을까 하는 걸 심리적 부검이라고 하는데 2015년, 2023년 9년간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발표를 했을 때 자살 사망자의 86%가 정신질환을 겪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울증은 74%. 예, 뭐 굉장히 높은 거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우울증 중에서도 치료 저항성 우울증 처음 들어보는 어떤 개념이거든요. 어떤 건가요? 치료 저항성 우울증 정의가 일단은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2가지 이상의 항우울증 약을 충분한 용량, 충분한 기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좀 낫지 않는 우울증. 기간이라는 게 대개 뭐 6개월이에요? 보통은 한 6개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약 2가지 이상 약제를 쓰나 보죠? 처음은 보통은 모노세라피로 1가지 항우울증 약을 쓰다가 이제 낫지 않으면 그거를 스위칭해서 바꾸거나 아니면 병합해서 쓰는데 특히 환자분들이 유독 정신과 약에 대해서는 유독 좀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약 먹으면 좀 이런 게 불편한 것 같아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예, 이건 것 같아요 하면 또 그런 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또 교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가지 이상 약제를 6개월 썼는데도 차도가 없다. 그걸 이제 치료 저항성 우울증이었는데 이게 우울증 환자의 몇 프로일까요? 이게 사실 많을 때 좀 통계적으로 한 30%까지 들어요. 와. 30%? 예. 상당히 높은데요? 왜 그런 건가요? 왜 약물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거죠? 정신질환은 많은 분들이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감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결국은 뇌의 질환이거든요. 어떤 신경전달 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약에 좀 잘 반응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만성 스트레스, 해결되지 않는 외부 스트레스가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증상이 좀 좋아질만 하면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외인성 요인들 때문에 또. 그러면 일반적인 우울증 환자하고 그냥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하고 자살의 비율이 좀 달라요? 맞습니다. 최대 7배 이상 자살 시도를 더 많이 한다고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 경험상 똑같은 우울증 환자라도 이런 특성을 보이시는 분들이 되게 나중에 치료 저항성을 보이더라. 뭐 이런 특성 같은 건 없나요? 사실 우리나라가 여전히 치료 접근성이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이나 이런 게 심해서 치료가 늦은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질적인 느낌이 아니라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마치 내 성격같이 느껴지셔가지고 이게 좋아져도 잘 좋아졌다고 못 느끼시고 이거는 원래 그랬던 건지 언제부터 그랬던 건지도 표현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가 벌써 우울증 이제 치료받는 분들이 100만 명이 넘거든요.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근데 연령대를 보면요. 다 어떤 호발 연령이 없고요. 정말 골고루 있습니다. 그럼 이 치료 저항성 이제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어떤 치료가 좀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제일 전통적으로 했던 건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정기경련 치료, ECT라고 해요. 그래서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뭐 이런 영화 보시면 좀 잭 니콜슨한테 이제 이런 정기경련 치료하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좀 고문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전신 마취해서 안전하게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냥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비슷한 원리지만 TMS라고 해서요. 이제 전기 대신
자기장, 마그네틱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지만 결국은 자기장 에너지가 뇌로 들어가면 전기가 되기 때문에 ECT와 비슷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아프지 않고 마취를 하지 않아서 이제 안전하게 개인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그 다음이 사실은 이게 2020년 국내에 들어왔던 신약인데요. 에스케타민이라는 스프라바토라는 이 코에 뿌리는 우울증약. 이게 이제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 또 쓰이는 비염약처럼. 비염약처럼요. 우와.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 가져가서 힘들 때마다 뿌린다고 생각하시는데 혹은 뭐 일부 비염약처럼 아침마다 뿌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병원에서만 뿌리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이거는 그러면 미국 FDA 승인 다 받은 거예요? 받았습니다. 빨리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24시간 내에도 효과를 보시고요. 뭐 적어도 한 대여섯 번 정도 하면은 그래도 어쨌든 중증도가 많이 감소하고 한 달 정도 기준으로 보면은 진짜 많이 좋아지십니다. 이 원리가 뭘까? 우리 뇌에는 이제 약간 이런 도로들이 있거든요. 뭐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신경 세포들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런 도로인데요. 도로가 원활히 이제 돌아가야 우울증도 발생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건강한데 이제 기존의 항우울증 약은 야 지금 우울증이 생겼어. 그러면 야 뭐 소방차, 경찰차 많이 보내. 막 이러면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건데 사람마다 이 도로가 망가졌거나 도로가 좁은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럼 거기에 경찰차나 소방차를 막 쏟아 부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치료 저항성 우울증인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에스케타민, 이 스프라바토는 이 글루타메이트라는 호르몬을 조절하는데요. 얘는 도로를 그냥 새로 뚫습니다. 아니면 도로를 넓히고. 기존 약에 효과가 없던 분들도 이 스프라바토 에스케타민을 하면 효과가 좀 좋아져서 좀 신기해요. 이거 엄격히 얘기하면은 자살을 줄이는 약이 아니라 치료 저항성 약물의 우울증을 개선해 주면서 자살 생각을 안 하도록 해주는 약인 거네. 그래서 실제로 치료 몇 번 안 했을 때 환자분들이 우울한 기분은 그대로인데 자살 생각이 줄었어요. 보통은 그 두 개가 같이 항상 갔는데 그냥 여전히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재미없었는데 죽고 싶다는 생각은 줄어드니까 그것만 해도 환자분들이 살만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뭐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항상 고통받고 괴로웠다면 그 생각만 줄어도 좀 삶에 무거운 게 좀 많이 덜어지거든요. 이거는 왜 비강이죠? 그냥 알약으로 만들어서 될 텐데 이걸 왜 비강으로 만들었을까? 약을 먹으면 보통은 이제 간을 통과하는 그런 초의 통과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간을 통과하지 않고 점막을 통해서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기존 우울증 약이 뭐 약을 먹으면 한 20% 정도가 뇌로 전달이 된다면 이 코에 뿌리는 이 에스케타민은 한 40에서 50% 정도 먹는 약에 비해서 약물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맞습니다. 생체 이용률도 높아지고 효과도 좀 빨라지는 편입니다. 비강 스프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오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치료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첫 번째 달은 주 2회씩 주 2회. 그리고 두 번째 달은 주 1회씩 주 1회. 그리고 세 번째 달은 격주에 한 번. 가뜩이나 힘든데 막 병원을 자주 오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주 1회 정도씩 치료를 하더라도 한 7, 8번을 하면 효과 보는 분들은 많이 봅니다. 이게 사실은 아직 우리나라에 병원이 한 정신과 100개 있다면 아직은 한 5군데서도 안 해요. 그래서 방이 따로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가서 혈압 체크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건강보험 안 돼요? 아직 안 됩니다. 예. 근데 이것도 뿌린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있죠. 사실은 있는데 이제 이게 좀 애매한 게 이게 한두 번 하고 효과가 또 없으면 끝까지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끝까지 사실은 그 프로토콜을 가이드라인대로 다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은 그래도 전보다 나아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이 스프라바토하고 뭐 당연히 씻은 듯이 나은 건 아니지만 10년 동안 상태가 제일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기억에 남는 어떤 환자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은 되게 엄청 이제 기업 활동하시는 분인데 뭐 주변 지인을 통해서 스프라바토 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받고 나서 다음 날 그 회사의 비서가 대표님 무슨 일 있으세요? 3개월 만에 웃는 거 처음 봤다. 근데 이제 그 비서분은 이 대표님이 뭐 우울증 치료를 받았는지 어제 스프라바토 받으셨는지 이걸 아예 모르시는 분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대표님도 효과가 있구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발목할 만한 치료의 성과가 나온다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자살이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뭐 아무 신체 질환이 없는 어제까지도 잘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생을 마감하고 가족들의 고통은 또 얼마나. 맞아요. 유가족들도 그런 트라우마가 계속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올해 2025년에 미국에서 한 논문이 나왔거든요. 미국 민간보험 자료를 조사한 건데 에스케타민을 했던 환자 12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에스케타민 치료하기 전에 평균 응급실이나 병원에 입원한 게 1.42일. 근데 에스케타민을 하고 나서 응급실이나 입원을 했던 게 0.591로 환자분들이 응급실을 가고 뭐 정신과에 입원하고 이런 것들도 사회적으로는 손해고 건보 재정도 쓰는 거잖아요. 응급실이나 입원실 이용도 줄일 수 있다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거고 또 이분들이 입원을 하지 않고 외래에 다니면서 스프라바토 치료를 받는다는 거는 이분들이 또 일도 하고 학업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니까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썼는데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줄었다. 근데 1년 지났어, 2년 지났어. 그 후에 다시 또 이렇게 막 이럴 수도 있죠. 에스케타민도 사실은 보면은 재발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씩 꾸준하게 유지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 소용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거에 안 좋았다가 좋아졌던 경험을 하신 분들은 뭐가 있냐면 보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지. 믿음. 그래서 지금 힘든데 저게 날 살려줄 거야. 맞습니다. 특정 사람한테는 효과가 좋다면 예. 우울증 환자 중에 이런 특성을 보이는 사람은 처음서부터 이걸 해보면 어떨까? 이 사람이 우울증을 이번에 걸렸는데 자살 사고가 있다. 그럼 이럴 때 응급하게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약이 이제 신약이다 보니까 먹는 약과 에스케타민을 같이 하는 게 추천드립니다. 약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FDA에 단독으로도 승인을 받았어요. 먹는 약 없이 단독으로 써도 효과가 좋다. 그래서 미국의 FDA 입증을 받은 치료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한 10억 달러씩 처방되는 약이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만 굉장히 적은 우리나라는 15억밖에 안 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갖는 자기 병에 대한 인식 충분히 있어요. 병원에 오신 분들도 이 우울증에 걸린 게 뭐 병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숨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거나 아니면 뭐 내가 뭘 잘못해서 뭐 게을러서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세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그거를 사실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이나 무슨 그런 심혈관 질환하고 판이 다른 거야. 암이라는 순간 엄청나게 치료하려고 막 의지를 보이고 막 그런데 이거는 우울증이라고 해도 이러다가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란 말이지. 그 인지를 바꾸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될 맞아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거는 본인이 잘못해서 혹은 뭐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질환은 아니니까요. 꼭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치료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치료들을 또 주치의 선생님이 제안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치료들을 꾸준히 받으시면 씻은 듯이 낫지 않더라도 어쨌든 다니기 전보다 좋아지시는 거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꼭 병원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울증이 잘 낫지 않더라도 다양한 약물이 있으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또 새로운 세상을 살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스케타민 비강 스프레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니까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좀 많이 퍼뜨려 주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정신의학과 전문의 오진승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